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투표율 지금 현재 11시 7분 현재 보면요, 서울의 경우에는 12.7%입니다. 그리고 서초 강남이 상당히 높아요. 15% 정도로 높은데, 이 서초 강남이 높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이 서초 강남의 특징이 뭡니까? 세금 폭탄을 많이 맞은 데고,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에 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네, 여러분들 이번 이 선거 결정적 변수 중에 가장 큰 변수가 부동산 문제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여권에 불리한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당에서 나오는 발언을 보면요, 사실상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즉 실패를 암시하는 그런 워딩에 나오고 있고요. 야당의 경우에는 김정인 비대위원장 조금 전에 투표를 마치고 기자들한테 입장을 발표했어요. 이걸 보면 야당은 승리에 확신이 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선거를 마치고 기자들한테 밝힌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내일 즉 8일날 일단 정치권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해야 할 밀려있는 것도 처리하고 생각을 다시 정리하는 계기로 삼겠다. 그리고 또 이 전당대회까지 한시적으로 당을 좀 맡아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요, 이번 선거가 끝나면 일단 정치권을 좀 떠나 있겠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요, 일단 정치권을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떠난다는 얘기는 다시 꼭 돌아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아오는 이 매체, 바로 이게 윤석열 총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별로 구애받지는 않겠다. 전당대회까지 그 자리를 맡는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러면서 전당대회까지 괜히 앉아있으라 이렇게 하면 또 이 많은 구설수에 올라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도 이런 전당대회 이후, 그러니까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다시 승리할 경우에 이 당 대표에 출마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딱 잘라서 그건 아니다, 부인을 했는데, 본인의 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은 떠나 있겠다라고 한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상당한 표차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의 성폭력 사태에 대한 심판,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이룩한 여러 업적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해야 된다. 국민의 삶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시민의 분노가 상당한 것으로 봐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투표율이 50%를 약간 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투표율이 50%가 넘을 경우에는 야당한테 유리하고 낮을 경우에는 여당한테 유리하다. 왜냐하면 여당한테 50%가 안 된다는 얘기는 결국 집토끼들이 중점적으로 투표를 했을 뿐이고, 이번에 스윙보트로 볼 수 있는 20대나 30대 그리고 이 중도층들이 별로 투표를 안 했다, 즉 정치적인 관여 의사가 낮은 그런 이 층의 국민들은 투표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를 대충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여야 모두가 이 선거의 승리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뭐 리얼미터가 제일 많이 투표 여론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 기관인데,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가 최근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얘기한 걸 보면 조금 이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인용하고 있어요. 분석하고 있어요. 뭘 분석하느냐? 이번 사전투표율이 20.54입니다. 20.54 사전투표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는데, 재보궐선거에서는 제일 높잖아요, 작년 총선 빼놓고는. 그래서 2018년도 선거에 대입할 경우에는 약 3분의 1이 사전투표를 하고 3분의 2가 본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18년도 선거에 대입을 할 경우에 이번 사전투표율을, 그렇다고 본다면 60% 정도의 투표율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작년 총선에 대입할 경우에는 결국 한 54% 정도밖에는 투표율이 예상이 되지, 54% 정도의 투표율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의 경우에는 45% 정도가 투표를 할 경우에, 실제 투표율이 45% 정도의 투표율이 나올 경우에는 여당한테 상당히 유리할 것이고, 그 다음에 60% 정도가 나와야만이 야당한테 유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60%가 투표한다는 얘기는 결국 지금까지 나오는 걸 보면 20대든 특히 20대에서
이 스윙 보터라고 볼 수 있는 20대에서도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약 20% 정도 높아요. 여러분들 제가 수시로 분석을 해드려서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20% 정도가 상당히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40대만 팽팽하게 접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0% 정도가 넘는 투표율이 이번에 기록될 경우에는 스윙포터층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중관여층, 저관여층, 그래서 정치적인 관심이 비교적 낮은 층의 유권자들도 투표했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동안의 투표 조사 흐름을 볼 때 이번 심판 선거가 더 강하다는 그런 민심의 분노가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때의 경우에는 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투표율이 50% 넘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자릿수 승리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보여왔거든요. 이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가 전망하고 있는 이 전망치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이미 지난 사전 투표율 20.54를 대입하면 이번 투표율의 경우에는 쉽게 50%를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예상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느끼는, 제 주변에는요 민주당 찍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걸 보면 야당의 승리가 확실해 보이고, 과연 몇 프로의 말하자면 지지율 차이로 야당 후보의 압승이 예상되느냐, 이것만 남아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투표에 앞서서 김태년 원내대표, 지금은 이제 민주당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 원내대표의 투표 동료 기자회견을 보더라도 여당은 사실상 실패를 내면적으로는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번 선거를 통해 민심이 얼마나 무섭고 또 두려운 천심인지를 다시 한번 절감했다. 더 경청하고 겸손한 자세로 성취하겠다. 이 얘기는요, 선거 다 끝난 다음에 실패가 확인됐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선거가 지금 불과 10% 정도밖에는 진도가 안 나갔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 무섭다, 천심이다, 절감했다, 겸손한다, 경청한다. 이런 우선 용어 자체가 이거는 실패를 자인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거는 민심의 풍향계이고 변화의 나침판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심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천심인지 절감했다. 그리고 한 표가 희망이 나면서 나쁜 정치인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착한 유권자가 만든다는 말이 있다. 생각만 하는 것은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투표가 의사표시다. 저녁 8시까지 주권자의 권리 의무를 다해주길 부탁한다. 그래서 이 시간까지 이렇게 강조하고 나섰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코로나 극복과 민생 안전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해야 할 일도 많고 그 일을 더 잘 후보를 골라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는 너무나 평범한 얘기예요. 너무나 평범한 얘기. 특별한 임팩트 있는 메시지가 전혀 없어요. 이것도 이제는 실패를 체념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게임이 끝났는데 어느 정도로 끝나느냐, 이렇게 이게 이제 달려 있고요. 여러분들 그 말도 많고 탈들 많았던 고민정이 참 빠지지 않고 SNS 활동하고 있는데요. 몸도 마음도 상한 것이 없었고 쉼 없이 달려왔다, 이런 SNS를 어제 밤에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고민정이는 성추행 피해자를 갖다가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러서 논란이 많이 얘기돼서 지난 18일 날 하차한 사람이 바로 이 고민정이에요. 그동안 눈물을 흘리는 사진도 올리고 또 책상 위에 엎어져서 자는 사진도 올려서 감성 호소인이라는 비판까지, 감성팔이라고 하는 비판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왼쪽 엄지손가락에다가 이 투표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그것을 SNS에 올렸다가 비판을 받고 또 내려서 파란만장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 고민정인데요. 이런 사람 때문에도 박영선 후보 참 표를 많이 잃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김어준이 이런 사람 때문에도 또 표를 많이 잃었어요. 더군다나 김어준이를 매일같이 막판에 찾아간 박영선이 그 안목, 이 정도 안목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서울시장에 뽑으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이 얼마나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한 5개 정도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안목과 지혜와 해안이 없는 사람을 서울시장으로 뽑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김어준이하고 또 출연을 해서
이 누구누구가 출연했냐면요. 다스베이다에 그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김어준, 뭐 장경태, 뭐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또 나와가지고 이 오세훈 선거운동을 포털들이 너무나 많이 해주고 있다. 이런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거기에 또 맞다라고 고개를 쭉쭉 끄떡끄떡하는 이 윤건영, 고민정, 장경태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또 이 김어준이의 이런 말. 그래서 이 김어준 얘기는 결국 이 언론통제법, 이 포탈을 통제하는 이 공공통제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이색적인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이러니까 표가 떨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악법을 통해서 막겠다. 그러니 이게 되겠습니까? 정치가 뭡니까?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여권 핵심 스피커 나팔수 이 김어준, 이번 오세훈 시장이 되면요 제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이 김어준이 잘라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성준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패입니다. 투기꾼을 못 막았다고 투기꾼을 찍을 수는 없다. 이런 막말을 해대는 이 진성준이를 봐서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이 오세훈 후보를 찍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대결심과 관련해서 한마디 더 했어요. 중대결심, 다양한 검토가 있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추가 고발을 한 것이나 또는 서울시의회가 특별조사를 추진하러 한 것이나 모두가 다 중대결심의 일환이었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 더 큰 중대결심, 이런 것도 검토를 했지만은, 이 두어 가지가 더 있었지만은 다 밝힐 수는 없다. 이런, 이 해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선거, 여당한테 패배를 갖다 줄 선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조선일보에 이동훈 논설 의원이 쓴 태평로 칼럼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마지막 지키는 이들도 떠난다. 그래서 마지막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40대로 보고 있어요. 이 40대. 그래서 9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 그래서 이 민주당이 진짜 두려워할 일들은 이번 선거에서 이기고 지냐, 내년 선거에서 지냐, 이기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가장 큰 이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뭐냐면은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진보의 근원에 대한 회의가 한꺼풀씩 꺾여 나간 거, 이거를 두려워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지난 4년 동안에 조국 공정과 정의를 희롱했고, 윤미향은 위안부로 돈 벌었고, 박원순은 진보의 성의식을 발가벗겼고, 남인수는 여성운동을 남용했고, 장하성, 김상조, 박주민은 위선과 과식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진보를 참칭한 이런 업자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고, 가치를 판개친 패거리 좌파들의 잔치판이 되었다. 그래서 한껏 불씩 쌓인 회의가 무시 못할 높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는 위선과 동요가 됐고, 진보 가치는 시중의 조롱감으로 추락했다. 이것을 이 문재인 정권은 무서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40대는 말이죠. 지금 현재 50대인, 즉 60년대생들이 쌓아놓은 민주화 우위에 올라서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80대 학번들, 586 세대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참 민주주의를 가져왔다고 한다면 90년대생들은 이제 혁명을 외쳤다는 겁니다. 혁명과 진보. 그런데 이 혁명과 진보, 이들이 외쳤는데, 지금 40대를 외쳤는데, 문재인 정권이 그야말로 거기에 대한 회의를 하나씩 한꺼풀씩 쌓아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의 경우에는 이미 대학 공부할 때도 그랬고, 그래서 노무현을 뽑았고 62%, 또 30대였던 그러니까 지금 40대에 속하는 지금 세대들이 20대일 때는 노무현을 뽑았고 62%나 지지해줬고, 30대 있을 때는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을 또 밀어줬어요. 66.5%. 그리고 작년 총선에서는 민주당 압승에 기여했어요. 64.5%. 그러니까 외골 진보와 민주당 지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대들이 요즘 보면 보수 야당 후보가 조금씩 앞서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노무현의 실패를 보면 회복할 수 없는 실패는 아니었고, 무능으로 욕먹었지만은 가치까지 비난받지는 않았는데, 문재인 정권의 경우는 시종착까지 한꺼번에 털어먹었다. 그래서 진보가 고작 이런 거나라는 경멸과 냉소가 이 정도로 넘실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동훈 논설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는 이러한 40대가 이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다는 겁니다. 뭘 묻냐? 이것이 진보이고 혁명을 꿈꾸던 자들의 세상이었냐?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진짜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참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이제 또 하나, 또 새로운 뉴스가 지금 막 나왔어요. 이 권익위원회가 생태집 아들이 공익신고자냐 아니냐, 이거를 국민의힘 측에서 물었어요. 물었더니 답변 드리기 어렵다. 참 애매해요. 아니다 기다 yes or no를 안 하고 답변 드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오늘 투표를 하는데 똑 부러지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투표가 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변 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왜 그러면 이렇게 판단했느냐? 이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어요. 그리고 부패방지 권익구입법이 있어요. 이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현재로서 질의사항만 가지고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어서 공익신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조자, 이 공익신고자가 이 생태집 아들이라면 협조자가 김어준 같은 사람이 협조자잖아요. 협조자의 경우에도 공익신고자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들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협조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자, 뭐 여러분들 권익위원장이 누구예요? 현현인데 민주당 재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자, 이제는요, 이 조선일보 칼럼, 굉장히 아주 멋진 칼럼이 하나 실렸어요. 선우정 부국장이 쓴 선우정 칼럼입니다. 제목이 김어준과 생태 땅, 그리고 박원순의 생태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안 봐도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가 다 아시잖아요. 10년 동안 그야말로 이 민주당 인사들 해먹을 만큼 해먹었는데 도대체 아직도 뭘 더 못해먹어서 난리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막판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 격차가 20% 정도까지나 차이가 나는데 한국 우파 같으면 이런 선거 이미 다 포기했을 거랍니다. 그런데 붙들고 늘어지는 이 악력, 이 잡아당기는 이 힘, 한국 우파는 좌파의 족탈불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집 아들이 16년 전 페라가모 기억을 끌어내면서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는 이런 광기, 표를 내둘 정도라는 거죠. 서울시정이 타파로 넘어간 지 10년인데 해먹은 것 같은데 아직도 타오르는 저 목마름의 정체가 뭐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공정성 아예 신용조차 내지 않았어요. TBS 얼마나 노골적이었어요, 김어준이. 그리고 김어준이의 뒤를 이어서 또 누가 얼마나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습니까? 바로 누구냐면요, 이 김어준이를 대신해서 나온 사람이 안진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안진걸이라는 사람은 TBS에서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자리를 꿰찰, 그야말로 이 김원준이 정도까지는 안 되고, 거물은 아니고, 김어준 정도는 안 되고, 마이크를 끼고 거리에 돌아다니는 아스팔트 좌파 정도로 평가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지금 나와서 아주 노골적인 선거 방송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박원순이는 누구냐? 잠깐 하나만 더 추가시킨다면, 이 손우정의 경험으로 보면요, 좌파일수록 자리를 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밀려나면 더 격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권력도 마찬가지다. 이념, 동지애, 이번 선거에서 그들의 끈질긴 광기는 좌파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지키기 위한 전초전으로 보면 무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박원순의 생태계는 뭐냐? 박원순이가 10년 전에 아무것도 안 한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몇 가지 눈에 보이는 이런 그야말로 토목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장은 이런 토목시설을 하는 그런 구청장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원순이가 서울을 갖다가 조선시대의 한양 정도로 이렇게 추락시켰다. 이거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한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라는 이 말에 본질적인 뭔가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숨어 있는 것이 뭐냐? 깊숙이 뿌리내린 노출하고 싶지 않은 생태가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원전 하나 줄이기는 좌파 동지들에게 광범위한 축제 기회를 안겼다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고, 태양광 사업으로 한몫 챙긴 대표적인 인물이 운동권의 허인이에요. 그리고 윤미향의 경우에는 정대협의 여성부 당으로 많은 세금을 쏟아붓는
그런 이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세금을 많이 쏟아 부은 사람이 박원순이에요. 그 다음에 박원순이가 또 하나 한 것이 있는데 마을 공동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민단체를 키워왔어요. 서울시 등록 시민단체를 그래서 1000여 개에서 2200여 개로 늘렸어요. 그래서 각종 보조금과 공모사업을 통해서 세금을 쏟아 부었어요. 이 모두를 좌파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수가 대부분이 좌파라는 거예요. 시민단체.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최대 유산은 세금에 기대는 좌파의 합법적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전선에서 광기를 발산하는 좌파의 전사 중에 직간접으로 그에게 녹을 먹지 않은 자가 없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밥통을 빼앗겼을 때 좌파 생태계가 발산하는 전방위적인 광기는 실로 보낼만한 것이다. 이미 광기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벌써 오세훈 후보 고발하고 전격적으로 바로 어젯밤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광기인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살벌한 세상을 만들고 식물 시장을 만들고 있다. 예, 여권이 이런 이 광기를 견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야권에 있는 국민들 더 많은 압도적 표차로 이길 수 있게 힘을 몰아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 또 중요한 뉴스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제 방송 계속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